네, 안녕하십니까. 8시가 돼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용호의 옐로우 페이지 운영자인 유영호라고 합니다. 8시인데 왜 안 하냐고 벌써 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교과서의 저자이신 홍종윤 대표님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요. 한 3, 4분 정도만 제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고 하신 분 있어요. 라이브 채팅 해주시면 저희 내용 보면서 강사님 전달해 드릴 거니까 질의응답 부분 올려주시고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형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유튜브에 용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진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8시 5분부터 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3가지 꼭지로 진행이 될 건데 한 꼭지당 약 2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꼭지가 20분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먼저 받을 거고요. 또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꼭지, 또 세 번째 꼭지 연결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주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8월 달에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을 진행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원들의 좀 반응을 좀 보고 9월달, 10월달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또 녹화하는 것들도 다시 서비스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가 올라오면 다른 분께 많이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부담 없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계속 올라오는 라이브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네요. 이따가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지금처럼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또 주제를 할 때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때는 좀 많은 분께 더 많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참여할수록 또 들으시는 분들께 혜택을 들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좀 진행을 좀 해볼까요? 몇 분쯤 오셨죠?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자꾸 잡아먹는 것보다 직접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한번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7월에 따끈따끈하게 하는 책입니다. 7월 말에 나왔고요.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교과서, 그죠?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할까라는 어떤 이 퀘스천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나왔고 또 북콘서트를 8월 22일 날 진행하려 했으나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그만큼 또 더 반갑습니다. 제 소개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이 책을 쓴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15년 동안 기업체 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문제 해결 또는 기획 여러 가지 이 업무와 관련된 강의를 했었는데 그죠? 얼굴 봤어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작년서부터 좀 집필하게 됐고요. 또 올해 또 출판사 사이다와 함께해서 또 김태형 대표님과 좋은 작품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함께 라이브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할 내용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잠깐 보실까요?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진짜를 찾아낸다. 우리가 발생한 문제 또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거.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은 불안함을 예방한다. 어쩌면 잠재되고 또는 발생 예정인 것을 좀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일 잘하는 사람의 미래를 예상한다까지 총 60분 이상에서 70분 정도 함께 하고요. 또 20분 정도 함께 수업을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맞춤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과 함께 토크 시간 가져볼게요. 라이브라는 게 그죠? 오프라인을 대신해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의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오신 분들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여러분의 맞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강사의 첫인상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멋진 강사님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멋지다고요. 제가 라이브 강의를 하기 너무 잘했네요.
잘생겼어요. 우리 윤아차 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윤인희, 멋져요. 채팅 훈남이에요. 쇼호스트보다 잘생겼어요. 제가 이제 첫인상을 얘기하면 미용실 원장님, 또 쇼호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기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즐겁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다른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 교과서라고 했는데 이 업무 교과서 또는 일과 연결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책이나 수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O 아니면 X로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나는 문제와 관련된 책을 또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O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마 오늘은 문제 해결이나 이해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O라고 해주셨고요. 또 X라고 해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네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홈플러스 저자 특강을 갔다 왔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로 몇 명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5명 신청했는데 5명 전부 다 오셔서 같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퇴근 시간에 부부가 같이 온 분도 계시고요. 장사를 잠깐 미루고 오신 분도 있어요. 전혀 문제 해결과 이 업무와 관련된 책을 접하지 않았는데 그때 오셔서 여러 가지 즐거운 말씀 또 즐거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또는 경험이 있던 없던 오늘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이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 또는 뒤의 내용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해결이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책이나 수업을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올려주세요. 아마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두 개만 올라오고 또는 올라오지 않으면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강의가 처음이에요. 근데 온라인 라이브 강의가 처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요즘에는 기업 교육이 오프라인 말고 또 줌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의 진행 방법이 있는가요? 물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오더라도 주차장을 걸쳐서 또 출입문을 걸쳐서 엘리베이터를 거쳐서 여기 올라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이 주차장과 입구가 동시에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문이 없어 바로 가는 곳도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인, 확장, 원인 수렴 또는 해결한 확장, 해결한 축소 요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이 논리적 문제와 창의적 문제 요거를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하면 좀 말하면 어떨까요?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일까? 창의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은 됐는데 기존 방식이에요. 그럼 그냥 문제 해결. 창의적이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럼 그냥 창의적. 하지만 창의적이면서 또 새로운 방식을 썼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창의적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들 효과와 효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과와 효율. 예를 들어서 오늘은 60명이 넘는 라이브의 시청자들 분과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60명 넘게 함께 수업을 받는데 시청자로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1대1로 과외를 하면 효과성이 좋죠. 그죠? 효과성은 시간도 돈도 어쩌면 이 인력도 충분히 쓰면 효과성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기업이나 또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인풋을 최저로 하되 아웃풋이 크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효율성 있는 문제 해결입니다. 우와 명확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 해결 시 가장 중요한 사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판적 사고, 두 번째 직관적 사고, 세 번째는
논리적 사고, 마지막은 창의적 사고입니다. 1, 2, 3, 4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3번이라고 해주셨네요. 3번 논리적 사고라고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2번이라고 다요라고 해주신, 물론 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3번, 4번, 1, 2, 3, 4 마구마구 올려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비판적 사고도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좀 예리하게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고, 두 번째 직관적 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직관적 사고는 어떤 사람들이 뛰어날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 내가 문제 해결을 많이 해본 사람, 실패를 많이 겪어봐서 이미 실패할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 직관력이 높습니다. 명의들 보면요, 인상만 딱 보고 증상만 얘기하면 금방 알죠, 그죠? 이거 병입니다, 약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초보인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리더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 사고로 빠르게 의사결정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고요. 맥킨지 컨설팅 회사 또는 보스턴 컨설팅 회사, 많은 문제 해결하는 컨설턴트가 30대 초중반인 거 아십니까? 그 정도 되면 직장에서 대리 과장님급인데 그분들이 CEO를 상대로 컨설팅을 한대요. 그 말은즉슨 CEO도 당해내지 못하는 게 바로 논리적 사고입니다. 마지막 창의적 사고. 문제 정에 따라 맞습니다. 문제의 정에 따라 다른데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창의적 사고인데요. 이것도 원리를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창의적 사고 네 번째 거 나왔습니다. 창의적 사고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분위기, 두 번째 사고 도구, 퍼실리테이션 방법이라 하죠. 우리가 많이 하는 난상 토론회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도 여기 들어가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 그 다음에 유연적 사고, 1번 조직 분위기라고요. 4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유연적 사고, 3번 다양한 지식, 4번, 3번 알겠습니다. 1, 4번 두 개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4번, 1번, 4번, 4번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이 네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라고 많이 아시죠? 유레카라고 외친 이 아르키메데스는요, 왕에게 이런 주문을 받죠. 두 왕관 중 진짜 금관을 너가 찾아내라 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있다가 욕조에 들어갔는데 이 넘치는 물을 보고 이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알아낸 거죠. 부력을 알아냈습니다. 만약에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는 말을 외쳤을 때 생각해봐요. 이걸 만약에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했지, 일반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을까? 대장장이가 발견했을까? 아니면 철학가가 발견했을까? 아니면 정육점 사장님이 발견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전에 이 부력을 발견하기 전에 많은 지식들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많은 고민과 연구조사에 어떤 기다림, 임계점을 넘었을 때 어떤 창의적인 통찰이 가능하다.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뉴턴의 이 중력 발견 또한, 뉴턴이 만약에 이 사전에 이 중력과 관련된 지식이 없었다면 그 중력을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창의력도 배움에서 나온다라는 책의 어떤 내용처럼 이 창의력이 높은 사람은 지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지식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 환경을 둘러보시겠어요? 저도 오늘 카메라도 보이고요, 피드백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들리고요, 이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나 이 냄새, 이 느낌까지 보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오감을 자극되고요, 오감에 의해서 우리는 지식들이 전달이 되는데 흥미가 없어요. 이 수업이 흥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실해버린데, 흥미가 있으면 우리가 단계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이거다, 저거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설명할 수 있는 거 단계 기억인데, 우리가 이런 단계 기억에서 필요 없는 건 망각하게 되는데 또 필요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볼까요?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처럼, 아니면 예스복스 파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걸 하면 시연화라고 해서 장기 기억으로 꽂힐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반복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어떤 의미화를 통하는 거.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그 여인과 그 이별의 장면을 오랫동안 기억해. 나는 그 맛있게 먹었던 그 조개찜을 오랫동안 기억해. 이게 바로 뭐죠? 내가 이 단기 기억에서 의미화를 시켰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겁니다. 수업이 장기 기억 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장기 기억들은요, 인출이 됩니다.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자극을 통해서. 그래서 단기 기억이 많아야지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듯이 그 단기 기억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장기 기억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오랜 경험과 지식의 통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브랜드명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죠? 공차 혹시 좋아하시나요? 공차는 어떤 거죠? 대만 브랜드의 밀크티죠. 이렇게 컵이 있다면 컵에 알갱이, 펄들이 있죠. 쫄깃쫄깃한 찹쌀처럼 식감이 좋은 이 펄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음료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 펄들을요, 밑에 깔려있는 장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장기 기억들, 그 다음에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갱이들, 이 기억들이 올라오려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물 자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요거트처럼 뻑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돼야지만 위로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조직 분위기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분위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책을 호칭으로 없애고 님이나 또는 매니저 같은 여러 가지 수평적 사고를 원하는 이 기반을 좀 마련해 놓죠. 그리고 영어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그런 것 자체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상사가 야 생각해봐, 아이디어 내봐. 강요적인 말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요. 또 두 번째 조건, 스트롤로 젓는 건 어떨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컵으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젓가락으로 한번 저어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알갱이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바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 해결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요, 만다라트, 브레인스토밍 이란 것만 쳐도 여러 가지 이 사고를 원하는 툴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틀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트롤이 있으면 뭐예요? 젓가락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저어야죠. 내가 생각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적 발현의 원리는 뭐라고요? 공차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도 가벼워야 되고 도구도 있어야 되고 젓는 힘도 있어야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도움 말씀 될 것 같습니다. 공차. 공짜가 아니라 공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과 토크 시간 요걸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 주위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것을 글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여러분 다 모시고 제가 하나하나 답변 말씀드리고 눈빛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 해결에서도 제약 조건들은요, 적응하는 게 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적응 한번 해보죠. 결과를 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눈치와 센스가 있는 사람,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 길을 더욱 열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분, 이렇게 주셨던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 추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겠어요? 뚝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문제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유 대표님 혹시 여기 문제 있나요? 없습니까? 대표님 혹시 여기 문제 있나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그래요? 저는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바람이 너무 세요. 약간 여기 차갑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차 소리가 중간중간 들려서 거슬리기도 해요. 볼까요? 근데
저처럼 좀 열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에어컨 자체가 차가울 수 있어도 열이 많은 사람은 이 에어컨 자체가 별로 차갑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소리가 거슬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가볍게 인식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현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둔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전문가 비전문가 차이는 그 시야의 차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캐치할 수 있는 그 전문가만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부딪히는 것을 통해 무엇인가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문제의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어쩌면 문제의식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려 하지 않겠죠, 그죠?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문제의식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형 문제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시지만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과거형 문제, 시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과거형 문제는 어떨까요? 과거형 문제는 실제로 과거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맥킨지에서는 발생된 문제라고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과거형 문제라고 제가 책에는 정의 내렸습니다. 과거형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과거죠, 그죠? 졌다니까, 그죠? 졌을 것이다가 아니라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붙이면 됩니다. 교체하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원복형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원복형 문제 해결. 우리 볼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약 먹죠. 열이 납니다. 해열제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펑크가 나요. 교체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수선하는 거죠. 그죠? 원복시키거나 또는 대증요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합니다. 그 이후에 머리가 안 아프고 또 열이 가라앉고 그래 펑크 난 게 다시는 안 나면 너무 괜찮은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원인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번 복구했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자전거를 타서 펑크가 났는데 계속 펑크나 머리가 계속 아파 책상 다리가 계속 부러져 이러면 진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출근길에 이 못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자주 펑크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공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 두통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책상 다리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러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도 이 반복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해결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에서는 이 5Y, Y를 5번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영 지침으로 놔뒀는데 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토요타 공장에서 경영 방침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Y를 TPS, 토요타 프로덕트 시스템 또는 토탈 프로덕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문제를 보죠. 제퍼슨 기념 아래 사례인데요. 미국 토머스 제퍼슨을 기념하는 미국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물 외벽이 부식이 심해.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주변 건물보다 2시간 늦게 점등을 그 해결책으로 냈어요.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죠? 외벽이 손상됐는데 이 전등으로 뭐 해결했다고 바로 프로세스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5Y로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왜 벽이 부식됐을까? 왜 벽이 부식됐을까? 한번 물어봐요. 그래, 사람들이 뭐 긁는 것도 아니고 뭐 대기오염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 청소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네. 청소를 자주 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왜 청소를 자주 할까? 문제가 있을 텐데 관찰해 보니까 이 비둘기가 배설물을 많이 배출한 거예요. 그걸 닦기 위해서 청소를 자주 한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왜 많아졌을까?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거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미는 왜 많아졌을까? 바로 그 주위에 다른 건물보다 나방이
유독 제퍼슨 기념관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방은 왜 많아졌을까? 왜 많아졌을까요? 나방이 뭘 좋아하죠? 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모인 거예요. 왜 조명을 2시간 먼저 켰을까요? 한 직원이 조기 퇴근하려고 2시간 일찍 점등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보다 2시간 일찍 불이 켜지니까 나방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그쪽으로 모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건물 외벽이 청소를 통해서 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그 직원 징계하고요, 직원들 교육하고요, 2시간 늦게 점등하는 이 해결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주식에도 이걸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SBS, CNBC에서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을 5I로 분석한 걸 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그 컨설팅 회사의 어떤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한 공장의 불량률이 높아졌대요. 교대 시간과 퇴근 시간에 이 불량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자꾸 질문 던져보니까 나왔어요. 그 직원들이 저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라떼, 제가 97년도에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19살 직장 생활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리 취업을 해요. 그 직원들이 여학생들이었고요. 어느 공장에 쭉 취업을 했는데 10년 후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다 엄마가 돼 있고 아이가 있을 때였어요. 퇴근 시간, 교대 시간에는 그 아이가 잘했을까 불안해가지고 불량률이 높아졌던 겁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냥 점검하거나 불량 체크했겠지만 진짜 해결 방법은 이거였어요. 회사 내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10년 후에 이 엄마가 됐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는 도와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이 20분 정도의 이 강의 동안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궁금증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상형은요. 저의 이상형은 목소리가 귀엽고요. 마르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요. 건물주 주님. 그죠? 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문제로 보는 거. 요즘 모기가 밤잠을 설쳐요. 모기 향 피우세요. 전가요? 옆집에 사는 권 박사님, 맞아요. 권 박사님이에요. 사람이 문제의 대상인 경우 5Y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죠? 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기향 피시기 바랍니다. 윤하차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불안함을 예방한다 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잠재형 문제 해결을 할게요. 어쩌면 과거형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리더고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일잘러는 이 숨겨져 있는 잠재형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1대 29대 300이란 법칙 아십니까? 이거를 하일리 법칙이라고 하고요. 윌리엄 하인이라는 그 1931년에 이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이 5,000개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큰 사고마다 나름대로의 이 규칙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고가 크게 일어났을 때 작은 사고들이 29가지 일어나고요. 또 300가지 징후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책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혼 사례로 적어놨습니다. 한 가지 이혼하는 큰 사고가 있을 때 29가지 진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갈라서자, 집까지 알아보고 양육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29번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막 제삿날 제사 지내고 친정 가고 막 육아 안 한다고 해서 진짜 대판 싸우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아세요?
29가지의 작은 사고 전에 300가지의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양발을 거꾸로 벗는다거나 주말에 청소는 내가 한다거나 독박 육아를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이 징후들이 보였기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29가지 싸움들은 한 가지의 큰 사고로 번진다는 겁니다. 300 징후, 29가지 작은 사고, 한 가지 큰 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니 법칙인데 어쩌면 이 현장에서도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어떤 불에 관련된 화재라든지 아니면 정보 데이터의 어떤 사고들도 아마 이런 법칙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진정한 문제 해결자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리더고 일 잘하는 사람이고 문제 해결자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영화와 선생님의 체벌. 이 공통점 무엇이냐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공통점 무엇일까요? 선생님의 체벌, 무서운 영화, 공포. 옆집 사는 권 박사님, 무서워요? 좋아요. 두려움. 두려움. 알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빠따. 숙제 안 해오면 엎드려 뻗쳐서 마대자루로 때렸습니다. 강력하게 때렸어요. 근데 생각해볼까요? 50명 학생 중에 20명이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야 숙제 안 해 나와. 20명이 짝수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빠따를 20대씩 때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아플까요? 마지막 사람이 제일 아플까요? 물리적으로는 물론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아프겠지만 물어보면 20번째 사람이 제일 아팠대. 왜? 19명의 아픈 사람들이 계속 봤거든요.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뒤에 공포영화 볼까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애들 있죠. 보고 와서 나랑 같이 보면 꼭 스포하는 애들. 공포영화 보는데 이래요. 야 다음에야 귀신 나온다? 야 다음에 쟤 죽어. 다음에 총 나와. 야 참에 쟤 피 흘린다? 어때요? 너무 짜증나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공포감은 왜 느낄까요? 공포감은 느끼려고 공포영화 보는 거잖아요. 불안 때문에 이 공포영화를 즐깁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그죠? 알려주면 이 갑자기 나타나는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벌을 물리적으로는 잘 안 아프지만 20번째 사람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는 불안함. 공포영화를 즐기는 공포감은 바로 불안함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이마의 범인이다. 가만 안 둬. 그죠? 스포하는 사람 가만 안 둬. 그죠? 바로 두 가지 공통점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그래서 불안함을 예방하는 것이 이 잠재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한번 손가락 펴보실까요? 따라합니다. 3, 위, 시작. 3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위협이고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 목에 칼이 들이댑니다. 야 돈 내놔. 만약 관광지에서 모 국가는 A, B, C, D 구역이 있대요. A, B 구역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지만 C, D 구역은 아무리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도 경찰이 안 온대요. 관광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저기 관광객들 C, D 가지 마세요. C, D 구역 가면 사고 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딱 목에 칼에 들이댑니다. 돈 내놔. 이거를 위협, 위기 중에 뭐라고 하나요? 위협 당했다고 하죠. 그죠? 위협 당하잖아요. 제가 당했다고 볼게요. 다행히 아버님이 유도를 10년간 가르쳐서 저는 누군가를 엎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어쳤어요. 호신술을 썼습니다. 다행히 저는요, 여기 약간 상처는 났지만 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뭐 몸에 크게 상해를 입지 않았어요. 열날 정도의 어떤 신체 조건이 됐습니다. 뭐죠? 위협 관리. 다시 말해서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위기가 최소화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협 관리입니다. 두 번째 위협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위기가 최소화됐어요. 그냥 상처난 위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위험 요소, 바로 CD 구역이란 위험 지역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위협 사항이 발생됐고 또 여러분들 뭐죠? 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또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건강검진 받을 때 불안하죠, 그죠?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검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진단을 받아요. 용종을 위와 대장에서 20개를 뗐어요. 앞으로 술 끊고요, 담배 끊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체중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그냥 술 계속 먹고 담배 계속 피고 스트레스 받고 불규칙한 생활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커지는 거예요. 어쩌면 초기 진단받았을 때 위협사항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나는 암으로 번지진 않을 건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암의 발생률이 크겠죠. 위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불규칙한 생활, 이런 술 같은 것들의 위험 요소겠죠. 그렇죠? 위험 요소를 제거했을 때 우리는 위협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협사항이 발생됐을 때 초기 대응 잘하면 위기는 최소화됩니다.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초기 대응으로 빨리 끕니다. 그러면 위기는 최소화돼요. 그 전에 위험 요소 있었죠? 화기불치. 어쩌면 예방과 교육이 위험 요소 제거, 초기 대응, 매뉴얼과 교육이 이런 어떤 상향 평준화의 초기 대응을 말하고요. 그런 것들은 위기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진정한 위기 관리는 무엇일까? 진정한 위기 관리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볼까요? 한 공장에서 이런 작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깔때기가 뾰족한 이 화학물질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공정이 있었는데 한 작업가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눈에 들어갔어요. 한 방울이. 이거 30분 동안 먹으면 실명됩니다. 다행히 거기 관리자가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15분 만에 병원에 들어갔고 10분 내에 눈을 씻었기 때문에 시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 잘했죠? 위협 상황에서 초기 대응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 못했죠?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진정한 위기 관리란 이거였어요. 이렇게 뾰족한 깔때기가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쏘더라도 눈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죠. 이게 바로 진정한 후속 조치, 위기 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잠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발생된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함께 미래형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다고요. 여기까지 교육했는데 혹시 질문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라는 분들 내용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또는 더 필요한 게 있는 분이 있으니까 한 2분 정도 더 내용 받아보고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좋아요. 완전 유익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위험 요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지만 초기 대응하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회사에서 매뉴얼을 왜 만들까요? 매뉴얼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향 평준화.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요. 콜센터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 그죠? 매뉴얼은 상향 평준화입니다. 근데 이런 상향 평준화는 또 초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 대응의 상향 평준화. 맞습니다. 이 강의 시간당 700만 원짜리라고. 감사합니다. 꼭 주위에 많이 알려주고요. 꼭 이 영상 캡처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또 유영호의 옐로우 페이지도 매주 하니까 사랑해주시면 감사 1000만 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파트 이거 한번 해볼까요? 미래형 문제에 대해서. 미래형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과거형 문제는요, 어쩌면 일반적인 직원이고, 두 번째 잠재형 문제는 굿한 직원, 미래형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레이트한 직원입니다. 그레이트한. 정말 미래형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어쩌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많이 변했나요? 살이 있죠. 당연히 살이가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들 꼰대가 아닌지 꼰대인지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 많이 변했나요? 가끔씩 2010년, 2009년 영상을 보면요. 와, 저렇게 촌스러웠어? 야, 그때 투지 썼었어? 야, 심지어 사진 하나 다운받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 야, 요즘에 영상 1기가 다운받는데도 몇 분 걸리지 않는데 진짜? 그러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요. 나이가 어릴수록 10년 동안 변화가 많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변화가 많았었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변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야, 10년 동안 뭐가 변해서 스마트폰 하나 변한 거? 아, 그거 말고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야, 그러고 2030년 되면 뭐 달라지겠어? 기존 방식 그대로 있을 거야 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변화의 속도를 늦게 보고 나이가 적을수록 변화의 속도를 빨리 본다라고 하잖아요. 반비례하는 거 그죠? 근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를 늦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바로 이 변화의 속도를 늦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르 요르튼족의 쇠도끼라는 어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화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8세기 후반까지 석기시대, 그 돌을 가지고 생활했던 석기시대의 모습으로 살았던 한 부족이 있어요. 호주 보면요. 오른쪽 북단 상단에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는 천매암이라는 돌로 만든 그런 어떤 이 돌도끼를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 돌도끼는 여러분들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남자만이 그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나 생활 방식도 남자 중심으로 됐겠죠. 그런데 한 선교사가 그것을 본 거예요. 전파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쇠도끼를 줍니다. 쇠도끼. 뭔가 감이 오시죠? 자, 쇠도끼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아이, 여성, 남성. 아이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요. 남성들이 제일 늦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성공에 사로잡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천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역사자들은 그거를 자신의 성공을 우상화시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이런 책이 되게 유행했고요. 한 3년 가까이 베스트셀러로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왜 나이키 상대는 닌텐도일까요? 나이키 상대는 리복이나 아디다스, 푸마 아닌가요? 아니죠.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나이키를 신고 막 뛰어놀아야지만 운동화가 닳아서 새로 바꾸는데 아이가 그 시간대 뭐하고 앉았을까요? 닌텐도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운동화를 갈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키 매출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시간, 그렇죠. 경쟁에 대한 패러다임 변하죠. 고객의 시간 점유율을 누가 갖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닌텐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브리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다시 재기했지만 아마 이때 10년간의 이 상승세였다면 지금 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겠죠. 어쩌면 휴브리스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1970년 MS와 애플보다 더 각광받던 기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이퀴먼트라고 기업용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웬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예측하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한 프랑스 장군이 얘기하죠.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열린다면 절대 탱크와 비행기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 성공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거기서 배우는 점을 좀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신 분은 받으셨나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야 24방 필름사와 36방 필름사와 이런 거 심부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심부름 받은 적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위 회사가 바로 후지였고요. 1위 회사가 바로 코닥이었고요. 노란색, 2위 회사가 초록색 후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소중하죠. 그죠? 그렇죠. 우리 헌혈하고 일회용 카메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코닥이 지금은 잘 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디지털 카메라에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바로 코닥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입사 6개월 차 스티븐 세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진을 담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무시한 게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어쩌면 필름 시장의 1위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는 다릅니다. 후지는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제약과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름도 100가지 이상 화합물질을 압축시킨 건데 필름과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이 화장품과 제약도 그의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를 보는 사람은 또 다른 걸 하겠죠. 그걸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존속성 기술, 그 다음에 와해성 기술. 이게 뭐냐면 존속성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닌텐도라면 게임기였고요. 만약 그때 와해성 기술이란 뭐였을까요? 소프트웨어겠죠. NC소프트나 여러 가지 게임 소프트, 모바일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처럼 어쩌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와 함께 프로그램. 닌텐도에 만약에 개발했던 와해성 기술이 바로 프로그램이었었고요. 코닥이 또 필름이 존속성 기술이라면 어쩌면 디지털 카메라 어떤 그런 개발 능력은 바로 와해성 기술이었을 겁니다. 기업은요, 8대2 법칙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를 개발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요. 또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와해성 기술을 20% 개발해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6대4가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동해에 어떤 생선이 제일 많이 잡힐까요?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명태지. 당연히 명태가 제일 많이 잡히지. 근데 그거 아세요? 1980년도부터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조류가 바뀌니까 뭐가 바뀔까요? 어종이 바뀌죠. 그래서 이 동해에는 명태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힌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명태는 그물로 잡지만 오징어는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종이 바뀌었으니까 낚시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일본에는 VIP 서비스부터 VVIP 서비스까지 있대요.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VIP 백화점 서비스. 바로 퍼스널 쇼퍼가 따라다닙니다. 자, 고객님, 팬디 매장에는 이게 신상이고요. 루이비통 매장에는 이게 신상입니다. 라고 따라다니는데 명태는 러시안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VIP 서비스는 그런 퍼스널 쇼퍼가 따라다니고, 자, VVIP는요. 백화점 VIP 룸에 딱 모셔놓고 제품을 갖다 놓습니다. 고르시죠. 그러면 3VIP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3VIP 찾아가는 사람이 서비스를 못하는 젊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은 일반 짓지 않겠지만 서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노련한 사람이 갈 거예요. 어쩌면 40, 50대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명품 조금 바뀐다는 거? 전 세계 명품을 사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35세 이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심지어 나이 든 사람이 찾아오는 거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종이 바뀌었으니까 낚시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미래형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이 브랜드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브랜드일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샤넬. 그죠? 샤넬 테크라고도 하죠. 샤넬은 아닙니다. 버버리, 샤넬 아닙니다. 프라다, 나이키 정말 쏙쏙 피해가네요. 론토피아 최태영님 바로 구찌입니다. 구찌. 구찌의 재탄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구찌가 여러분들 저도 기억하는 게 실화인데 한 2014년, 2013년 그 정도였나? 제가 친구를 이제 압구정에서 기다리는데 좀 일찍 와서 30분 일찍 와서 갤러리 백화점 잠깐 좀 들렸어요. 근데 저도 명품관은 갈 때 약간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들어갈까? 네, 들어갔어요. 구찌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뱀부백이라고 이 대나무 손잡이로 만든 이쁜 백이 있는데 남자 서류 가방 3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옛날 구찌.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 구찌의 평을 들어봤을 때 고루한 브랜드,
로고를 내세우면 팔리지 않은 브랜드라고 생각해가 사람들이 굿즈를 사지 않아서 매출 20%,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14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35억 유로의 적자에서 60억 유로라는 2배 가까운 이 판매 수출을 올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르코 비자리라는 CEO가 취임하고 나서 확 바꿉니다. 구찌의 예전 방식 바꾸자. 바로 이 구찌의 구원투수, 이 비자리가 바로 리버스 멘토링을 실천하죠. 리버스 멘토링, 영 멘토링, 멘토와 멘티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70세 노인이 직원이고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CEO입니다. 서로 멘토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 멘토링 또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이 굿즈는요, 성장할 때 바로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림제약위원회. 30살 미만의 소위 직장 내에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예요. 이봉과 CEO까지 올라온 내용들을 이들이 의사결정합니다. 이들이 나온 내용 여러 가지로 볼까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직원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나온 내용. 바로 이 밀레니얼을 공략하자입니다. 명품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감하게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명품족을 타켓으로 합시다. 그래서 알레산드로 맥킬레 정말 슬리퍼를 디자인하고 로고 플레이하고 화려한 스니커즈를 만드는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해가지고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합니다. 또한 이 명품의 희소성보다는 대중성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구찌 영상 캠페인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갖고 싶다, 너무 멋있다, 명품의 어떤 걸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연결해서 살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연결해서 살 수 있고요. 검색창에 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살 수 있죠. 온라인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구입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옴니 채널입니다. 이걸 방식을 젊은 사람들, 그림제약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요. 또 에코퍼, 동물을 애호하자.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 굿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이런 얘기하죠. 야, 일 잘해야 돼. 그러면 혁신해야 돼. 야, 이노베이션해. 근데 혁신이 뭔가요? 혁신이 뭐 우리나라 한자어를 풀이한 것처럼 살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 새롭게 입힌다는 혁신인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2016년 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바로 다보스 스위스 지역에서 열린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outside the box. 야, 상자 밖에 생각해봐. 기존의 너 방식 말고 새롭게 도전해봐. 바로 너의 방식을 좀 바꿔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펩시콜라가 바로 Think outside the box를 한 대표적인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이 펩시콜라는 콜라 시장에서 만년 몇이죠? 2위입니다. 하지만 107년 동안 2위에서 1위로 바꾼 기업입니다. 볼까요? 예전 영화 보면요, 이 물, 콜라, 술 요 세 가지입니다. 다른 음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고도 콜라 먹고 아이들에게도 콜라 먹여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콜라 먹이니까 치아가 썩어. 또 운동한 다음에 콜라 먹으니까 목이 더 말라. 이 사람들은요, 뭘 만들어 달라고 얘기 안 하고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읽은 게 누굴까요? 바로 펩시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놓은 게 바로 게토레이.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좋은 음료가 될 수 있는 과일 음료까지 또 내놓죠. 어쩌면 콜라 시장에서는 만년 2위일 수 있어도 콜라를 포함한 전체 음료 시장에서 몇일까요? 바로 1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Think outside the box란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소비자를 기업의 일부로 묶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위치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소비자의 생각이나 의견, VOC는 디자인이나 기획부서와 같이 기업의 아주 큰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LG경제연구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소비자의 불평, 불만은 클레임이 아니라 컴플레인이 아니라 클레임, 바로 불평만 아니라 클레임이 의견 제기로 가져가야 되죠. 저는 이거 직접 찍은 건데요. 현장에서 보여준 건데 좀 스토리가 재밌어요. 한 공장에 한 3,000명 일하거든요. 근데 1,500명의 생수는 A사, 나머지 1,500명의 생수는 또 B사가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왔대요.
여자분들이 거의 이 생수를 사는데 남자분들이 생수통을 올리면 지저분하게 올린다고, 닦지 않고. 어떤 사장님이 아이들 낸 거예요. 아내가 미용실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갈비탕집을 하고 있었대요. 이 캡 많이 보지 않았나 어디서? 맞아요. 이 파마할 때 쓰는 머리캡입니다. 거를 먼지 않는 게 두르고 또 물수건을 넣어가지고 쉽게 닦을 수 있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거기 전체 3,000명의 물을 담당하고 있대요. 창의적 아이디어란 사고를 좀 바꾸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볼까요? 발생됐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독일본 지진 사건,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 사건, 아니면 최근에 장마 길었잖아요, 그죠? 수해,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바로 적응입니다, 적응. 독일본 지진이 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켜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코로나 백신이 없다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예방에 많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응했습니다. 서울 메트로에 이런 불만들이 많았대요. 여자 화장실에는 왜 여자분이 청소하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왜 여자분이 청소해요? 남자로 바꿔주세요. 바꿨대요. 근데 금방 두더래요. 그래서 다시 여자로 백. 하지만 이 불만은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브라인드를 내립니다. 미애원 청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산역장. 어쩌면 깜짝 놀라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불평불만 컴플레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클레임으로 보자. 내 외부, 우리 동료라든지 내부 고객, 또 외부 고객, 우리를 찾아오는 이 고객도 다 클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컴플레인보다 낫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고객들은요, 이게 있대요. 첫 번째, 명시적 욕구. 두 번째, 묵시적 욕구. 마지막, 잠재적 욕구입니다. 명시적 욕구는 이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욕구.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에 커피가루 있어요. 곱게 내려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거는 묵시적 욕구. 그 다음에 잠재적 욕구는 내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 바로 잠재적 욕구입니다. 어쩌면 이 잠재적 욕구를 해야지만 빅뱅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간단한 예시를 볼까요? 패트리샤 무어의 디자인 싱킹적인 사고입니다. 패트리샤 무어는요, 이 할머니 분장으로 유명하죠. 26살에 할머니 분장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26살 이 디자인실의 막내로 있던 이 패트리샤 무어는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패트리샤 무어, 야, 새로운 아이디어하게 회의실로 와. 근데 그 아이디어 회의는요, 냉장고 디자인을 개선하자는 회의였어요. 패트리샤 무어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관절염으로 인해서 냉장고 문을 쉽게 못 열고 또 요리 도구를 쉽게 잡지 못하고 물건을 못 옮기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팀장님께 얘기합니다. 냉장고 디자인이요, 혹시 이런 힘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개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이 실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우리 고객층이 아니야. 노인들은 우리의 고객층이 아니야. 그래서 패트리샤 무어는 3년간 노인 분장을 합니다. 다리는요, 철사 보조제를 이렇게 기부스처럼 묶어가지고 다리가 무겁고 몸이 무겁게 만들고요. 할머니 분장은 가발과 함께 당연한 거고요. 귀에 솜을 꽂아가지고 주위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또는 안경은 뿌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노인의 삶을 3년간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에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바퀴 달린 가방, 캐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고 해서 이 장애인분들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계단 말고 바로 그걸 개발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개발했는데 어쩌면 고객도 어떠한 욕구인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 욕구를 해결해야만 어쩌면 진짜 빅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됐나요? 우리 9시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잠재적 욕구, 내부 고객이죠. 아마 직원의 잠재적 욕구는 이 갈등 관리로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재적 욕구를 잘 해결했을 때 좋은데 아마 회의 시간 줄여주세요. 회식 시간 줄여주세요. 월급 늘려주세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잠재적 욕구로 이 성공한 기업이 또 있나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캡처하시게. 감사합니다. 그 블루레이라고 제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석션 칫솔. 석션이라고 하면 치과 치료 받을 때 목에 이 물 넘어가지 않게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석션이라 하죠. 칫솔과 석션을 합친 석션 칫솔이 바로 블루레이 이승민 대표가 만든 건데요. 관찰했대요. 이 내성마비에 걸린 환자들을 간호하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아픈 사람이고 간병인이 며느리입니다. 양치할 때마다 거의 고운 수준이에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귀로 물이 다 들어가죠. 기도로 물 다 들어가죠. 이러니까 그때마다 보는 사람, 하는 사람 너무 괴로운데 인터뷰를 했대요. 저기 며느님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대. 아버님이 너무 잘 참아줘가지고 아주 수월하대요. 매번 감사하대요. 그래요? 자, 시아버님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이렇게 할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양치할 때? 이렇게 더러운 걸 다 받아주고 우리 며느리 최고래요. 명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잠재적인 욕구를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석션 칫솔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 맞는 내용이죠.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요. 수십억의 이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석션 칫솔 블루레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 까여도 기죽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한 가지 사례로 좀 말씀드릴게요. MP3 하면 뭐가 떠올라요? MP3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우리 대표님 아이리버죠, 그죠? 삼성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LG라고 얘기하면 아이리버라고 얘기해요. 왜? 아이리버는요, 삼성에서 나온 직원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 테이프와 이 CD 시절에 우리는 음원이란 걸 몰랐어요. 지금 음원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음원을 예측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MP3 만들죠. 음악을 담아가지고 듣는 걸 만들죠. 그런 기기를 만들죠라고 하니까 됐어, 만들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툭 하고 나와서 만든 게 아이리버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삼성에서는 앱이라는 MP3를 내놨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음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의사결정권자가 코닥의 사례처럼 또는 아이리버의 사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니까. 오늘 강의는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또는 내가 창의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조직에서 맞는 얘기 같고요. 또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을 또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패트리샤 무어, 그리고 어쩌면 이런 저자 특강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스를 좀 드리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교과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요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구조재단에서 훈프식 우물을 만들었는데 왜 강사님 강의 또 언제 하냐고요? 동기가 팍팍 돼요? 한번
옐로우 페이지 유영호 대표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렇게 계층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 최하의 계층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집 앞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한 왕복 4시간을 거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이걸 본 구호재단이 우물을 파줬습니다. 근데 우물은 1년 후에 가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안에는 막 벌레가 있고 물은 하나도 없고 주위에는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낙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4시간 동안 가는 거 있잖아. 그거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야. 이 보기 싫은 시어머니부터 벗어나고 애도 안 보고 또 말도 안 되는 남편으로 벗어나는, 또 우리들끼리 수다도 떨잖아. 그 시간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 길어 가는 길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우물 안 좋아, 저기 벌레 있어, 독약 타났어, 이러니까 뭐죠? 그걸 사용 안 한 거죠. 고객의 진짜 니즈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잠재력 욕구, 그러니까 실패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 디자인 싱킹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어떤 그런 사고방식인데 패스트 앤 칩입니다. 싸고 빠르게 실패를 겪은 다음에 나중에 내놓자 진짜를, 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 분이, 또 애독자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아인슈타인의 정신병 초기 증상.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정신 이상자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목표, 혹시 다이어트가 내 목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몇 분이면 안 드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거나, 그죠? 다른 방식 운동해야 되는데 늘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얘기합니다. 나 살 빠져야 되는데. 물론 주말은 제외할게요, 여러분들. 주말은 제외하겠습니다. 주말은 제외하더라도 평소 때 좀 관리를 하시면 어쩌면 내년보다 더 멋진 몸으로, 또 열심히 또 책을 보고 그걸 실천한다면 내년보다, 작년보다 더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변화하려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창의력에 무엇이 플러스 돼야지 혁신이 될 수 있을까요? 창의력에 뭐가 플러스 돼야 혁신될까요? 창의력 플러스 뭐? 바로 실행입니다. 창의력과 실행이 만났을 때 바로 혁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혁신부터 스몰 석세스, 작은 어떤 성공들을 계속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축구 감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패입니다. 연패. 연패를 사람들은 학습이 되죠. 다음에도 패하겠구나. 그때 축구 감독들이 하는 게 자그마한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준대요, 선수들에게. 그러면 내가 성공할 거를, 나중에 큰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성공들, 1kg 뺐다, 2kg 뺐다, 나 술을 좀 끊었지, 담배를 좀 줄였지, 이런 식의 스몰 석세스가 여러분의 나중에 큰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홍대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처음인데요. 아주 즐거운 경험이고, 또 채팅으로 또 왕성하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